엄마, 오늘도 부엌에는 나 혼자야. 정막이 흐르는 병실안 남편 도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아내의 낡은 노트북을 쥔 채 숨을 죽이고 화면 속 글자를 읽어내려갔다. 형님들은 손님처럼 앉아 과일을 먹고 어머니는 전 부치는 솜씨를 타박해. 근데 엄마, 더 서러운 건 뭔지 알아?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소파 구석에 앉은 시어머니 순자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다. 남편이, 내 남편 도연 씨가 그 사람들 틈에서 같이 웃고 있어. 내 다리가 퉁퉁 부은 건 보지도 않고 나한테 물 한 잔 떠다 주지도 않고. 침대 위에 누운 희정은 미동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붕대로 감긴 왼팔에서 진물이 붉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근데 말할 데가 없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도연은 끝내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다. 15년 동안 아내가 홀로 삼켜온 피 맺힌 절규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비극이 시작된 24시간 전 아침으로 향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인연을 계기로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혹시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해운대의 아파트.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희정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희정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저절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어젯밤부터 으슬으슬하더니 기어이 탈이 난 모양이었다. 옆에서 자던 남편 도연이 잠결에 뒤척이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벌써 가게? 좀 더 자지. 오늘 제사잖아요. 일찍 가서 준비해야지. 희정의 목소리는 모래를 씹은 듯 까칠하게 갈라져 있었다. 도연은 그저 수고의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희정은 어둠 속에 앉아 잠든 남편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프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내 도로 삼켰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지난 15년의 세월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희정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갔다. 식탁 위에는 평소 챙겨 먹던 고농축 홍삼 스틱이 놓여 있었다.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홍삼 스틱 하나를 뜯어 입에 물었다. 스디슨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그나마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다. 이거라도 먹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버틸 자신이 없었다. 가자. 가서 해야지. 희정은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제사란 조상을 기리는 날이 아니었다. 그저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마음이 문드러지도록 상처받는 날일 뿐이었다. 시댁 부엌의 공기는 차가웠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희정이 장봐온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동태포, 소고기 산적,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양이었다. 희정은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맸다. 해열제 2알을 털어 넣었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시야는 자꾸만 흐릿해졌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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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멋지않게 울렸다. 부엌에는 오직 희정 혼자였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벌써 냄새가 진동을 하네. 시어머니 순자가 느릿느릿 부엌으로 들어왔다. 희정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래. 저는 다 붙였니? 순자는 며느리의 붉게 상기된 얼굴은 보지도 않고
채반에 놓인 동태전부터 살폈다. 이거 봐라. 계란물이 너무 두껍잖아. 내가 얇게 하라고 몇 번을 말했니?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정성이. 희정의 가슴에 서늘한 비수가 꽂혔다. 열이 39도를 오르내리는 몸으로 새벽부터 나와 5시간째 서 있었다. 정성이 부족하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내 몸을 갈아 넣어야 그놈의 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판부터는 신경 쓸게요. 죄송할 짓을 왜 해? 그리고 국은? 탕국은 끓였어? 지금 육수 내고 있어요. 무 썰어서 넣으려고요. 무는 큼직하게 썰어라. 쪼잔하게 채 썰지 말고. 조상님 드실 건데 모양새가 좋아야지. 순자는 잔소리 한 바가지 쏟아내고는 다시 거실로 사라졌다. 희정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엄마. 자신도 모르게 친정 엄마를 불렀다. 살아계셨다면 내 뜨거운 이마를 짚어주며 아가 그만하고 들어가 쉬어라 하셨을 텐데.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오후 2시 남편 도연이 부스스한 얼굴로 시댁에 도착했다. 왔어? 희정이 반가운 반 서운한 반으로 물었다. 차가 좀 막히네. 아직도 안 끝났어? 도연은 희정의 상태를 살피기보단 부엌의 어수선한 풍경에 미간부터 찌푸렸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국만 끓이면 돼요. 형수님들은? 아직 안 오셨어. 저녁에 오신대. 뭐야, 또 늦어. 당신 혼자 다 한 거야? 도연이 투덜거렸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돕는 대신 냉장고 문을 열어 시원한 물을 꺼내 마셨다. 아, 시원하다. 나 거실에 좀 있을게. 어제 야근해서 피곤하네. 도연은 물병을 탁 내려놓고 거실 소파로 향했다. 희정의 눈이 젖어들었다. 당신이 피곤한 건 알지만 새벽부터 불 앞에 서 있는 나는 안 보이는 걸까? 머리가 핑 돌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바닥이 불쑥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안 돼, 정신 차려. 희정은 싱크대 모서리를 꽉 잡고 버텼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커다란 곰솥에서 소고기 묵국이 펄펄 끓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희정의 속을 태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지막으로 간을 보려 국자를 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휘청하고 중심을 잃었다. 희정의 손이 허공을 휘젓다가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곰솥 손잡이를 치고 말았다. 쿠당탕? 굉음과 함께 펄펄 끓던 뜨거운 국물이 폭포수처럼 희정의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 희정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왼팔과 옆구리로 지옥불 같은 고통이 파고들었다.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순식간에 부엌을 메웠다. 희정은 바닥에 나뒹굴며 몸부림쳤다. 고통스러워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다. 희정아. 거실에 있던 도연이 비명소리에 놀라 뛰쳐왔다. 뒤이어 순자도 달려왔다. 참혹한 광경이었다. 바닥은 국물과 건더기로 난장판이 되었고 그 한가운데 희정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도연은 사색이 되어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희정아,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희정의 왼팔은 이미 붉게 부어올라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있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화상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순자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국을 다 쏟아서 어떡해. 희정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순자의 시선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며느리가 아니라 바닥에 쏟아진 소고기 묵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아까운 고기를 다 버렸네.
당장 저녁에 제사상 올려야 하는데 이제 와서 국을 다시 끓일 수도 없고. 도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니를 쳐다보는 그의 눈이 충격과 분노로 흔들렸다. 어머니, 지금 국이 문제예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희정이가 다쳤다고요. 도연이 소리를 질렀지만 순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국 냄비만 쳐다볼 뿐이었다. 아니, 제사상이 코앞인데 칠칠 맞게 조심 좀 하지. 희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화상의 고통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더 컸다. 나는 이 집에서 국 한 그릇보다 못한 존재구나.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다. 희정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다. 수술실 문 위에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도연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옷에는 아내를 안고 뛸 때 묻은 국물 자국이 선명했다. 제길, 자신의 무심함이 저주스러웠다. 아침에 아프다고 했을 때 왜 가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을까? 왜 형수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어머니에게 소리치지 못했을까? 그때 도연의 옆에 놓인 희정의 가방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형님네였다. 지금 받을 기분이 아니었다. 도연은 가방을 열어 폰을 집어넣으려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낡은 노트북을 보았다. 평소 희정이 가계부를 쓸 때만 사용하던 오래된 노트북이었다. 도연은 무언가에 홀린 듯 노트북을 꺼내 열었다. 혹시 보험 서류라도 들어있을까 싶어서였다. 바탕화면에는 엄마에게라는 폴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엄마에게? 장모님은 12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엄마에게라니. 도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도연은 숨을 멈췄다. 파일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2015년 9월 26일, 엄마, 이번 추석도 혼자야. 2018년 2월 14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2021년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엄마가 없네. 2024년 1월 1일, 새해엔 도망치고 싶어. 총 147개. 그것은 파일이 아니라 희정의 피눈물로 쓴 유서이자 일기였다. 도연은 가장 위에 있는 오늘 날짜의 파일을 열었다. 2026년 1월 17일, 엄마, 나 이제 한계인가 봐. 엄마, 몸이 불덩이 같아. 근데 쉴 수가 없어. 내가 쉰다고 하면 어머니는 혀를 차시겠지. 도연 씨는 그냥 자라고 하겠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차라리 펄펄 끓는 국물이라도 뒤집었으면 그때는 핑계대고 쉴 수 있을까? 아니면 죽으면 그때는 쉴 수 있을까? 도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 키보드를 적셨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쓰러져야만 이 지옥이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쓰러지는 순간조차 가족들은 국그릇을 걱정하리라는 것을. 아, 희정아. 도연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수술실의 빨간 불빛만이 그런 도연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배달되지 못한 147통의 편지. 그 봉인이 풀리는 순간 이 잔인한 가족의 진짜 제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밤 11시 병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주차장은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불빛의 의지에 어둠을 버티고 있었다. 희정은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창백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고 이식 수술을 마친 왼팔은 두꺼운 붕대에 감겨 있었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삐, 삐, 삐. 도연은 아내의 침대맡에 앉아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드르륵. 병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순자와 큰형 진우,
형수 서연, 그리고 둘째 형 재훈과 형수 미영이 우르르 들어왔다. 제사를 마치고 뒤늦게 온 것이었다. 그들의 옷에서는 희미한 향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섞여났다. 희정의 코를 찌르던 그 지긋지긋한 냄새였다. 아이고, 수술은 잘 됐다냐? 순자가 침대 쪽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뒤에는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큰일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함이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진우는 피곤한 기색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고 서연은 핸드백을 고쳐 매며 짝다리를 짚고 있었다. 재훈과 미영은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누구 하나 진심으로 슬퍼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귀찮은 병문안을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는 듯한 태도였다. 야, 도연아. 말 좀 해봐. 많이 다친 거야? 진우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도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평소 순하고 말없던 도연의 모습이 아니었다. 다들 거기 앉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마치 한겨울 칼바람 같았다. 뭐, 앉으시라고요. 어머니도 형님들도 형수님들도 다 앉으세요. 가족들은 도연의 기세에 눌려 쭈뼛거리며 병실 소파와 보조의자에 앉았다. 순자만이 침대 발치에 서서 불안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너 왜 그러니? 분위기 잡지 말고. 어머니, 제사는 잘 지내셨어요? 도연이 말을 끊었다. 순자가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다. 국이 없어서 어쩌셨어요? 누가 끓이셨어요? 그거야. 내 형수가 끓였지.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희정이는 국 끓이다가 쓰러졌으니까. 그 국 때문에 살이 타들어갔으니까. 도연은 노트북을 들어 올렸다. 화면이 밝게 빛나며 병실 안을 비췄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가족들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으로 쏠렸다. 빼곡하게 적힌 파일 목록들이 보였다. 희정이가 15년 동안 쓴 일기예요. 아니, 편지예요. 돌아가신 장모님한테 보내려고 했던 편지. 서연이 의아한 듯 되물었다. 형수님들, 창원에서 여기까지 1시간이죠? 진해에서는 40분이고요. 도연의 시선이 서연과 미영에게 꽂혔다. 근데 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식하러 안 오셨어요? 택배 보내고 저녁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게 그게 맏며느리 센스예요?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 도연이 순자를 바라보았다. 순자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희정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쉬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친정 간다고 했을 때 웃으면서 보내주신 적 있으세요? 그거야. 며느리가 시댁일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억지로 시켰냐? 지가 알아서 한 거지. 순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지가 알아서 했다고요? 도연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비참함과 분노가 뒤섞인 웃음이었다. 네, 알아서 했겠죠. 안 하면 어머니가 눈치 주고 형님들이 무시하고 제가 모른 척하니까 살아남으려고 알아서 했겠죠. 도연은 노트북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지금부터 희정이가 1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한 토씨도 빼놓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당신들이 받은 제사상보다 1000배 만배는 더 비싼 밥상이니까. 도연은 목을 가다듬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단단하게 중심을 잡았다. 2011년 9월 29일. 엄마, 오늘 첫 제사였어. 도연의 낭독이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전이 눅눅하다고 타박하셨어. 다시 붙이라고 하셔서 다 식은 프라이팬을 다시 켰어. 기름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는데 입 떠신 것 같아. 근데 말 못했어. 유난 떤다고 하실까봐.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미영이 헛기침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린 채 팔짱을 꼈다. 형님들은 과일 깎으면서 웃고 계셨어. 나도 같이 웃고 싶었는데 끼워주지 않았어.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돈 안 받는 파출부 같았어. 서연이 고개를 푹 숙였다. 핸드백 끈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도연은 스크롤을 내렸다. 다음 파일을 열었다. 2015년 2월 10일. 엄마 하은이가 아파. 열이 40도인데 어머니가 장 보고 오라고 하셨어.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업고 갔어. 시장 바닥에서 하은이가 우는데 사람들이 쳐다봤어. 어머니는 애 관리 어떻게 하냐고 혀를 찼어. 엄마,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아프면 엄마한테 가고 싶어.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우는 손녀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던 며느리. 자신은 그저 시끄럽다고 타박만 했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었다. 단순한 낭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를 토하는 절규였다. 2019년 9월 12일. 엄마, 도연 씨가 미워.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메었다. 형님들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도연 씨가 괜찮다고 했어. 우리 희정이가 다 해놨어라면서 웃었어. 내 손은 다 터서 피가 나는데 내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데 남편이란 사람은 형수님들 편을 들어.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근데 애들 때문에 참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병실 안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진우와 재훈도 더 이상 딴짓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죄책감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도연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어제 쓴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유서였다. 2026년 1월 17일. 엄마, 제발 데려가줘. 제목을 읽는 순간 순자의 입에서 흡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뜨거운 국물에 데워서라도 쉬고 싶어. 이 지옥에서 나가는 길은 쓰러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엄마, 나 좀 데려가줘. 나 너무 힘들어. 낭독이 끝났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탁 하는 소리가 마치 판결봉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들리세요? 도연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게 희정이가 15년 동안 받은 대접이에요. 당신들이 밥 처먹고 웃고 떠들 때 희정이는 죽고 싶다고 데려가 달라고 빌고 있었어요. 도연아. 진우가 힘겹게 입을 때려 했다. 형, 입 다물어. 도연이 차갑게 잘랐다. 나 아직 안 끝났어. 이 일기장, 그리고 병원 진단서, 수술 기록지까지 다 복사해놨어. 도연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이거 들고 변호사 찾아갈 거야. 이혼 소송? 아니. 희정이가 원하면 하겠지만 그 전에 형사 고소부터 할 거야. 학대, 방임, 강요죄. 너 미쳤냐? 가족끼리 고소는 무슨. 순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없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가족이요? 도연이 비릿하게 웃었다. 가족이 며느리한테 유서 쓰게 만듭니까? 가족이 사람 쓰러졌는데 국 걱정합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라 악마들이죠. 도연은 희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붕대 감긴 손이 여전히 뜨거웠다. 희정이 깨어나면 물어볼 거야. 당신들 용서할 건지 말 건지. 근데 내가 설득할 거야.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평생 저주하라고. 그때였다.
침대 위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희정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도연이 황급히 몸을 숙였다. 희정아, 정신이 들어? 희정이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도연의 얼굴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가족들을 발견했다. 순자, 진우, 서연. 그들을 보는 희정의 눈에 공포와 혐오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갈라진 목소리가 힘겹게 나왔다. 순자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국은 다시 끓이셨어요? 희정의 첫마디였다. 자신의 몸이 아니라 자신을 태워버린 그놈의 국을 걱정하는 말. 그것은 뼛속까지 박힌 가스라이팅의 흔적이었다. 순자의 다리가 풀렸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평생 빳빳하게 들고 다니던 고개가 처음으로 땅을 향해 꺾였다. 아이고, 희정아. 순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변명도 타박도 아닌 뒤늦은 통곡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희정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붕대 위로 떨어져 번져갔다. 병실 안에는 순자의 울음소리와 도연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147통의 편지는 배달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 아이고, 희정아. 시어머니 순자의 통곡 소리가 병실 바닥을 긁는 듯 처절하게 울렸다. 주저앉은 그녀의 등 위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다. 도연은 싸늘한 눈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효자 아들은 없었다. 오직 상처 입은 아내를 지키려는 가장의 서슬 퍼런 도끼만이 남아 있었다. 나가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단호했다. 다들 나가시라고요. 진우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큰형으로서 뭔가 수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었겠지만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다. 야, 도연아. 그래도 어머니가 놀라셔서. 형? 도연이 진우의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이 형의 눈을 똑바로 찔렀다. 형은 놀란 게 걱정돼? 나는 희정이가 죽을까봐 걱정돼. 그거야 그렇지만 가족끼리 대화로 풀어야지. 대화? 15년 동안 희정이가 말 걸었을 때 형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어? 형수님들은? 동서랑 올케가 아니라 그냥 부려먹기 좋은 아랫사람 취급했잖아. 서연과 미영이 고개를 푹 숙였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방금 들었던 희정의 일기 내용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기 때문이다. 엄마, 나는 파출부 같아. 그 문장이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가세요. 제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요. 도연이 병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순자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재훈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순자는 침대에 누운 희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붕대 감긴 팔, 퉁퉁 부은 얼굴, 그리고 자신을 보고 국은 어쩌냐고 묻던 그 바보같이 착한 며느리. 희정아,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 순자는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다. 식구들이 그 뒤를 따랐다. 도연은 그들의 뒷모습에 대고 마지막 쐐기를 박듯 말했다. 오지 마세요. 희정이 나을 때까지 얼씬도 하지 마세요. 쾅! 문이 닫혔다. 병실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고요하고 쓸쓸한 정막이었다. 도연은 문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쳐본 적 없는 그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여보, 희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목소리였다. 도연이 화들짝 놀라 침대로 달려갔다. 희정아. 왜? 어디 아파? 간호사 부를까? 희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눈가에 물기가 그렁그렁했다. 왜 그랬어? 어머니한테 왜 소리를 질러? 도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사람은 이 지경이 되어서도 시어머니 걱정뿐이다. 그게 도연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당신은 지금 그게 걱정돼? 당신 팔이 다 타들어갔는데? 수술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어머님이잖아. 어머니 대접받을 짓을 해야 어머니지. 당신 쓰러졌을 때 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 국 걱정했어. 당신이 아니라 국 걱정했다고. 도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화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바보 같아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희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아이고 국 쏟아서 어쩌나 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그 말이 뼛속까지 사무쳤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지난 15년 동안 버텨온 세월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미안해.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근데 희정아, 이제 제발 착한 며느리 그만해. 나 너무 속상해서 그래. 도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희정의 손등을 적셨다. 뜨거웠다. 나 다 봤어. 당신 노트북. 희정의 눈이 커졌다. 노트북? 장모님한테 쓴 편지들. 147통 다 읽었어. 희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남들에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던 가장 밑바닥의 감정들이었다. 그걸 왜? 미안해. 멋대로 봐서 미안해. 근데 그거 보고 나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놈이더라.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아니, 알면서 모른 척했어. 내가 편하자고. 당신 희생시켜서 우리 집 평화 지키자고. 희정은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흰머리가 드문드문 보였다. 이 남자도 늙었구나.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느라 힘들었겠지. 희정은 붕대 감지하는 오른손을 들어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요령이 없어서. 아니야. 당신이 왜 못나? 당신은 최고였어. 우리 식구들이 쓰레기였지. 도연이 고개를 들고 희정을 바라보았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해. 제발. 당신이 미안해할 일 하나도 없어. 앞으로는 내가 다 막을 거야. 어머니도 형들도 아무도 당신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희정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15년 만이었다. 남편이 온전히 내 편이 되어준 것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회진 시간이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보호자분,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도연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의사는 붕대 감긴 희정의 팔을 살피며 말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피부 이식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의사가 잠시 뜸을 들였다. 화상이 깊어서 흉터는 남을 겁니다. 꽤 크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활 치료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관절 부위라서 자칫하면 팔을 펴고 굽히는 게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흉터, 장애, 무거운 단어들이 희정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보았다. 두툼한 붕대 속에 감춰진 일그러진 피부가 상상되었다. 이제 여름에 반팔도 못 입겠구나. 사람들이 징그러워하겠구나. 여자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다. 희정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아내의 표정을 읽었다.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다. 희정아, 응, 흉터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평생 남는다는데. 이제 흉측해서 어떡해. 희정이 울먹였다. 도연은 다시 자리에 앉아 아내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흉측하대? 그거 훈장이야. 당신이 우리 가족 위해서 그 모진 세월 다 견뎌냈다는 증거야. 말은 잘하네. 진심이야.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그 흉터 보기 싫으면 나도 똑같이 만들게. 뭐? 나도 내 팔에 똑같이 흉터 낼게. 아니면 문신이라도 할게. 당신 혼자 아프게 안 해. 절대 혼자 부끄럽게 안 해. 희정은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 남자의 눈은 진심이었다. 빈말이 아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것이 올라왔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같은 시각 병원 복도. 순자는 집에 가지 못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진우와 서연도 곁을 지키고 있었다. 순자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시죠. 도연이 저 녀석 지금 흥분해서 말 안 통해요. 진우가 달래듯 말했다. 하지만 순자는 들리지 않는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손이. 네. 희정이 그 아이 손이. 원래 참 고왔는데. 순자의 기억 속에 15년 전 희정의 손이 떠올랐다. 갓 시집왔을 때 배곡같이 하얗고 가늘었던 손가락. 그 손이 지난 세월 동안 기름에 대고 칼에 베이고 찬물에 트면서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었다. 자신은 그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었다. 남들 다 그렇게 산다며 합리화했었다. 내가 귀한 남의 집 딸 데려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순자가 가슴을 쳤다.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내가 죄를 지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서연이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네일아트를 받아 화려하게 반짝이는 손톱. 희정의 손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자신의 손이 오늘따라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날 밤 희정은 진통제 기운에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희정이 눈을 떴을 때 도연은 깨어 있었다. 그는 간이 침대에 앉아 희정의 노트북을 켜놓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뭐해? 희정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이 깜짝 놀라 노트북을 덮으려다 이내 멈추고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메일 화면이었다. 수신인에는 하늘에 계신 장모님이라는 도연이 새로 만든 가상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편지 쓰고 있었어. 누구한테? 장모님한테. 당신이 왜? 도연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당신이 쓴 147통은 마음 아파서 못 보내겠더라. 그래서 내가 대신 사죄문 썼어. 사죄문? 응. 사위놈이 못나서 귀한 따님 고생만 시켰다고. 근데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앞으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시라고. 도연은 엔터키를 눌렀다.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다. 희정은 그 문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붕대를 적셨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여보. 울지 마. 이제 울 일 없어.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당신 울게 안 해. 도연이 다가와 희정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희정의 15년 묵은 겨울도 이제야 비로소 끝이 나고 있었다. 비록 몸에는 흉터가 남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제부터 아물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변화는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싸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희정의 병원 생활은 더디게 흘러갔다. 매일 아침 9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다. 드레싱 교체 시간이었다. 환자분, 좀 따가워요. 참으세요. 간호사가 능숙한 손길로 붕대를 풀었다. 거즈가 살점에 달라붙어 떨어질 때마다 희정의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으윽. 살이 타들어가던 그날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희정은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다. 자신의 팔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붉게 짓무른 피부,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살점들. 그것은 팔이 아니라 징그러운 괴물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그 곁을 지켰다.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내의 일그러진 팔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여보, 보지 마. 희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징그러워. 나도 보기 싫은데 당신이 왜 봐. 도연은 말없이 희정의 오른손을 잡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안 징그러워. 아프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 드레싱이 끝나고 새 붕대가 감겼다. 희정은 식은땀으로 젖은 베개에 머리를 파묻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수치심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어야 하고 대중목욕탕은 꿈도 못 꿀 것이다. 남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힐 것이다. 희정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오후 2시, 도연이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어디가? 회사 잠깐. 처리할 게 있어서. 금방 와? 그럼. 금방 오지. 한눈 안 팔고 올게. 도연이 나간 뒤 병실에는 정막이 흘렀다. 희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나도 날아가고 싶다. 자유롭고 싶었다. 시댁이라는 감옥, 화상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같은 시각, 시댁. 순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집안에는 냉기만 가득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일주일 전 제사 때 쓰고 남은 과일들이 말라 비틀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순자의 시선이 부엌 바닥으로 향했다. 아직도 얼룩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희정이 쓰러졌던 자리, 국물이 쏟아졌던 자리. 국은 어떻게?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이 환청처럼 귓가에 윙윙거렸다. 미친년. 내가 미친년이지. 순자는 자신의 입을 찰싹 때렸다. 어떻게 사람이 다쳤는데 국 걱정을 했을까? 귀신이 씌었던 걸까? 아니면 원래 내 속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던 걸까? 순자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희정이 사고 당일 새벽에 사다 놓은 식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자연산 민어, 국산 고사리, 제주산 옥돔. 희정이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시장을 돌며 하나하나 골랐을 것들이었다. 이게 뭐라고? 순자는 고사리 봉지를 집어들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비닐 위로 흘렀다. 이깟 나물이 뭐라고? 애를 잡아 애를. 순자는 식재료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민어도 옥돔도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다.
가슴이 미어질 듯 답답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택배였다. 김순자 씨 댁이죠? 건강식품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상자를 받아들었다. 며칠 전 홈쇼핑을 보며 주문했던 관절에 좋은 MSM 영양제였다. 내 무릎 아프다고 약은 챙겨 먹으면서 며느리 아픈 건 모른 척했다. 순자는 상자를 현관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먹어서 뭐해? 천년만년 살겠다고. 순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아무리 울어도 가슴에 얹힌 돌덩이는 내려가지 않았다. 저녁 6시 병원으로 돌아온 도연의 팔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다. 희정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팔은 왜 그래? 다쳤어? 도연이 빙긋 웃었다. 뭔가 비밀을 감춘 소년 같은 미소였다. 아니, 나 뭐 하나 했어. 뭐를?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왼쪽 팔뚝 희정의 화상 부위와 정확히 같은 위치였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거즈를 떼어냈다. 희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붉은 잉크가 아직 스며들어 있는 막 새긴 문신이었다. 붉은 꽃이었다. 눈 속에서 피어난다는 붉은 동백꽃. 그리고 그 꽃줄기는 마치 화상 흉터처럼 굴곡지게 표현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백꽃이야. 꽃말이 뭔지 알아?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래. 아니, 내 말은 왜 이런 걸 했어? 회사 다니는 사람이 미쳤어? 희정이 도연의 팔을 때리며 울먹였다. 하지만 아플까봐 세게 때리지도 못했다. 나 회사 그만둘 거야. 뭐? 농담이고. 요즘은 긴 팔 입으면 안 보여. 그리고 보이면 어때? 도연은 희정의 붕대 감긴 왼팔을 가리켰다. 아까 의사 선생님 만났어. 당신 흉터 꽤 크게 남을 거래.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대. 희정은 고개를 숙였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했어. 도연이 자신의 팔을 희정의 팔 옆에 나란히 대었다. 나중에 당신 붕대 풀면 그 위에 내가 그림 그려줄게. 이거랑 똑같은 동백꽃으로. 여보, 그럼 우리 커플 문신이네? 여름에 반팔 입고 같이 다니자.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러지 뭐. 우리는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꽃이 폈어요라고. 도연의 너스레에 희정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바보. 진짜 바보야. 그래, 나 바보야. 당신만 보는 바보 할래 이제. 도연은 희정의 손을 잡고 자신의 문신 위에 갖다 대었다. 따뜻했다. 아직 붓기가 남은 남편의 살결이 희정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희정아. 응. 이 꽃은 겨울에만 펴. 가장 춥고 힘들 때 피는 꽃이야. 지금 우리가 딱 겨울이잖아. 도연의 눈빛이 깊어졌다. 근데 겨울 지나면 봄 와. 반드시 와. 당신 팔에 핀 상처 내가 다 꽃으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숨지 마. 부끄러워하지도 마. 희정은 남편의 품에 안겼다. 그의 셔츠에서 소독약 냄새와 익숙한 살 냄새가 섞여났다. 15년 동안 희정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홀로 서 있는 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제 그녀 곁에는 자신의 살을 찔러 꽃을 새긴 남자가 있었다.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나선 든든한 나무가 있었다. 고마워. 희정이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나 이제 안 숨을게. 당신 믿고 세상 밖으로 나갈게.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었다. 도연이 확인하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큰형수 서연이었다. 도연아, 희정이 좀 어떠니?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누우셨어. 내일 우리가 병원으로 갈게.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도연은 희정을 내려다보았다. 희정도 문자 내용을 본 듯했다. 오신대? 응. 내일 온다네. 도연의 손가락이 거절 답장을 치려고 움직였다. 그런데 희정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오시라고 해. 도연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괜찮겠어? 아직 당신 안정 취해야 하는데. 희정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일주일 전 두려움에 떨며 이불 속에 숨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 할 말 있어. 무슨 말? 147통 편지. 당신이 읽어줬다고 했지? 이번엔 내가 직접 말할 거야. 편지가 아니라 내 목소리로. 희정은 자신의 왼팔을 어루만졌다. 붕대 속에 감춰진 상처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 통증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내일 오시라고 해. 나 이제 안 피할 거야. 도연은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신 내가 옆에 있을게. 당신 말 한마디도 안 놓치게 다 말하게 해줄게. 도연은 답장을 보냈다. 네, 오세요. 오후 2시까지 오세요. 희정이가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도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다음 날 오후 2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희정은 환자복을 단정하게 여미고 침대에 앉아 문을 응시했다. 그녀의 뒤로는 붉은 동백꽃 문신을 한 도연이 호위무사처럼 서 있었다. 드르륵. 문이 열렸다. 수척해진 얼굴에 순자가 들어왔다. 그 뒤로 진우, 서연, 재훈, 미영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왔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하지만 공기는 예전과 달랐다. 15년 동안 이들을 지배했던 위계질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희정은 도망치지 않았다. 시어머니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셨어요. 희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깨지지 않는 단단한 바위가 들어 있었다. 이제 진짜 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법정은 병실이었고 판사는 희정이었다. 병실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다. 시어머니 순자는 침대 발치에 서서 들고 온 보온병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일주일 새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뒤에 서 있는 형님들과 동서들도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화려한 옷차림의 서연도, 늘 무심하던 미영도 오늘만큼은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이었다. 앉으세요. 희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시 돋친 말이 나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덤덤한 목소리였다. 가족들이 쭈뼛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순자는 의자에 앉는 대신 침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거.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을 내밀었다. 호박죽이다. 내가 새벽부터 썼어. 너 병원 밥 입에 안 맞을까봐. 희정은 보온병을 내려다보았다. 노란 호박죽. 15년 동안 제사 때마다 희정이 직접 썼던 그 죽이었다. 희정은 희미하게 웃었다. 비소였다. 어머니, 오냐 말해라. 저 호박죽 싫어해요. 순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뭐? 너 호박죽 좋아하잖니? 제사 때마다 네가 남은 거 다 먹었잖아. 좋아서 먹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남기면 아깝다고 하셔서 버리기 죄송해서 억지로 먹은 거예요. 희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큰 형님은 수정과 드시고 작은 형님은 식혜 마실 때 저는 부엌 구석에서 식은 호박죽 먹었어요.
목이 메어서 물이랑 같이 삼켰어요. 순자의 손에서 보온병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몰랐다. 정말로 몰랐다. 며느리가 호박죽을 좋아하는 줄만 알았다. 관심이 없었기에 편한 대로 믿어버린 탓이었다. 몰랐구나. 나는 정말 몰랐어. 모르셨겠죠. 관심이 없으셨으니까요. 희정은 시선을 돌려 서연과 미영을 바라보았다. 형님. 서연이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죠? 창원이 멀어서 애들 때문에 못 왔다고. 응. 그래, 동서야.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니요. 형님은 생각이 짧았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만만했던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동서가 착하니까, 동서가 거절 안 하니까. 그래서 이용하신 거잖아요.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 병실 안에는 희정의 뼈 때리는 진실만이 감돌았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 희정은 다시 순자를 보았다. 순자의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다. 어머니, 저 쓰러졌을 때. 희정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트라우마였다. 국 걱정하셨죠? 소고기 묵국 쏟아져서 어쩌냐고. 아니다. 아니야, 희정아. 내가 미쳤었어. 잠깐 귀신이 씌었나 봐. 순자가 희정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자신의 손이 며느리에게 닿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제사상이 그렇게 중요하셨어요? 죽은 조상님 밥상이 살아있는 며느리 목숨보다 중요하셨어요? 희정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참았던 둑이 무너진 것처럼 오열이 쏟아져 나왔다. 저도 귀한 딸이에요. 우리 엄마가 금지옥엽 키운 딸이라고요.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희정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우리 엄마가 알았으면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 딸이 남의 집 가서 국 그릇 취급받는 거 알았으면 무덤에서도 벌떡 일어나셨을 거예요. 순자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순자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사돈어른 뵐 면목이 없다. 내가 저승 가서 무슨 낯으로 사돈을 뵙겠나. 귀한 딸 데려다가 종처럼 부려먹고 몸에 흉터까지 남겼으니. 순자는 희정의 침대 시트를 붙잡고 머리를 조아렸다. 희정아, 용서해다오. 아니, 용서하지 마라. 내가 평생 갚으며 살게. 내 팔에 남은 흉터 내가 죽을 때 가져갈게. 시어머니의 통곡에 서연과 미영도 눈물을 쏟았다. 그들도 엄마였다. 내 딸이 시집가서 이런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다. 동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나쁜 년이야. 서연이 희정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다. 미영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병실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5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상처의 고름을 비로소 짜내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한참을 울고 난 희정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속이 뻥 뚫린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허탈했다.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소리치고 울면 되는 거였는데, 왜 15년이나 참고 살았을까? 희정은 떨리는 손을 뻗어 무릎 꿇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아니다. 남벌 받아야 한다. 일어나세요. 저 어머니 무릎 꿇는 거 보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쭈글쭈글한 얼굴이 보였다. 희정은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미웠다. 사무치게 미웠다. 하지만 한편으론 짠했다. 나는 그동안 어머니를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어머니, 뭐냐? 저 이제 제사 안 지내요. 희정의 선언에 순자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제사는 절에다 맡길란다. 아니, 다 없애버릴란다. 그리고 명절에도 일 안 할 거예요. 저도 우리 엄마 산소 갈 거예요. 남들이랑 똑같이 여행도 가고 늦잠도 잘 거예요. 그래, 다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마. 누가 뭐라 하면 내가 주둥이를 꿰매버리마. 희정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 젖은 얼굴에 피어난 작고 여린 웃음꽃이었다. 그리고 호박죽은 안 먹을래요. 대신 저기 있는 귤 주세요. 저 귤 좋아해요. 희정이 협탁 위에 놓인 귤 바구니를 가리켰다. 순자가 허둥지둥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귤 바구니를 가져왔다. 그래, 귤 먹자. 내가 까줄게. 손대지 마라. 내가 다 까줄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귤 껍질을 깠다. 하얀 속살이 드러난 귤을 희정의 입에 넣어 주었다. 자, 아해라. 희정은 입을 벌렸다. 새콤달콤한 귤 과즙이 입안에 퍼졌다. 시어머니가 까준 귤을 받아먹는 건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맛있니? 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다 먹어라. 순자는 또 귤을 깠다. 서연도 덩달아 귤을 까서 내밀었다. 미영은 물을 떠왔다. 모두가 희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희정은 입안 가득 귤을 오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병실에는 도연과 희정만 남았다. 도연이 젖은 수건으로 희정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눈물 자국을 지워주며 말했다. 속 시원해? 응, 시원해. 잘했어. 당신 오늘 진짜 멋있었어. 도연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희정은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더 이상 그 팔이 부끄럽지 않았다. 여보, 응? 나 꿈이 생겼어. 무슨 꿈? 퇴원하면 당신이랑 엄마 산소 갔다가 바다 보러 가고 싶어. 바다? 응.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파도 소리만 듣고 싶어. 시끄러운 접시 소리 말고 도마 소리 말고 그냥 파도 소리만. 도연이 희정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왼팔 붉은 동백꽃 문신이 있는 곳에 가져다 댔다. 가자. 퇴원하자마자 바로 가자. 내가 당신 기사 노릇, 짐꾼 노릇 다 할게. 당신은 그냥 여왕님처럼 앉아만 있어. 비싼 여왕님인데 괜찮겠어? 평생 모셔야지. 15년 밀린 거 갚으려면 평생 해도 모자라.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희정의 웃음소리가 처음으로 그늘없이 맑게 울려 퍼졌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희정에게는 그 비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새싹을 틔우기 위해 내리는 봄비 같았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 오늘 흘린 눈물이 희정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는 하나. 병원 문을 나서서 진짜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뿐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병원 앞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희정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땅을 디뎠다. 아직은 조금 휘청거렸지만 도연이 단단히 부축하고 있었다. 조심해.
천천히. 괜찮아. 이제 걸을 수 있어. 희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알코올 냄새 대신 향긋한 봄 내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짜릿하게 퍼졌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 길, 도연이 차 문을 열어주며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여왕님? 희정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약속했잖아. 엄마한테 가자고. 차는 도심을 벗어나 양산의 공원 묘원으로 향했다. 12년 만이었다. 친정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 그동안은 제사 음식하느라, 명절 뒷바라지 하느라 감히 엄두도 못 냈던 길이었다. 차창을 내리자 따스한 봄바람이 희정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하얀 프리지어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차를 세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올랐다. 희정의 걸음이 느려질 때마다 도연은 말없이 발폭을 맞춰주었다. 비석 앞에 섰다. 박수님이라는 이름 석자가 비바람에 깎여 희미해져 있었다. 잡초가 무성했다. 그 무심한 세월의 흔적에 희정의 가슴이 욱신거렸다. 희정은 털썩 주저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도연도 묵묵히 옆에 앉아 거들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때쯤 비석 주변이 말끔해졌다. 희정은 프리지어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비석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마치 엄마의 거친 손등 같았다. 엄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나왔어.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바람이 불어 꽃잎이 살랑거렸다. 마치 괜찮아. 어서 와 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나 많이 아팠어, 엄마. 엄마한테 가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졌어. 희정은 옆에 있는 도연의 손을 끌어당겼다. 이 사람이 다 막아줬어. 나 대신 소리 질러주고 나 대신 울어줬어. 그러니까 엄마, 이제 사위 미워하지 마. 우리 엄마가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했잖아. 도연이 멋쩍게 웃으며 비석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희정이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도연의 절은 길었다. 일어난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희정은 그런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묘원을 내려오는 길, 희정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15년 묵은 체증이 저 언덕 위에 다 묻힌 것 같았다. 이제 어디 갈까? 도연이 물었다. 바다. 그래, 바다 가자. 동해로 쏠까? 차는 다시 달렸다. 탁 트인 해안도로가 나타나자 희정은 아이처럼 탄성을 질렀다. 와, 바다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그 웅장함 앞에서 지난 세월의 시집살이가 모래알처럼 작게 느껴졌다. 백사장에 도착했다. 아직은 바닷바람이 찼다. 희정은 카디건을 여미며 움츠러들었다. 왼팔의 흉터가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때 도연이 갑자기 입고 있던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뭐해? 춥잖아. 희정이 만류했지만 도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왼쪽 팔뚝에 새겨진 붉은 동백꽃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나가던 커플이 힐끔거렸다. 와, 저 사람 문신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희정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도연은 당당했다. 오히려 보란 듯이 팔을 흔들며 걸었다. 희정아, 이거 봐. 사람들이 내 팔만 봐. 당신 팔은 보지도 않아. 도연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내 꽃이 너무 예뻐서 시선 강탈하나 봐. 그러니까 당신도 펴. 도연이 희정의 카디건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다.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가 드러났다. 희정은 반사적으로 팔을 뒤로 빼려 했다. 하지만 도연이 꽉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문신이 새겨진 팔을 희정의 흉터난 팔 옆에 나란히 대었다. 이것 봐. 연결되잖아. 도연의 팔에 있는 꽃줄기가 희정의 흉터와 이어져 마치 하나의 거대한 꽃나무처럼 보였다. 흉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꽃을 피우기 위한 뿌리였다. 당신 아픔은 내가 감쌀게. 당신은 그냥 꽃만 피워. 희정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희정은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꼭 잡고 백사장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축복하듯 힘차게 울렸다. 시간은 흘러 다시 추석이 찾아왔다.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새벽부터 전을 부치느라 허리가 휘어졌을 날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석 풍경은 달랐다.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희정과 도연은 느긋하게 시댁에 도착했다. 양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뿐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기름 냄새 대신 배달 음식 냄새가 났다. 왔니?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마중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그냥 갈비찜 조금 했다. 너 좋아하는 거니까. 식탁을 보니 순자가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가 놓여 있었다. 모양은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피자, 치킨, 배달된 전이었다. 서연과 미영은 부엌에서 수저를 놓고 있었다. 동서 왔어? 얼른 앉아. 우리가 다 했어. 서연이 호들갑을 떨며 의자를 빼주었다. 미영은 물을 떠다 희정 앞에 놓았다. 어색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형님들도 앉으세요. 제가 도울게요. 희정이 일어나려 하자 순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앉아있어. 팔 아직 다 안 나았잖아. 의사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 순자는 희정을 도로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희정의 접시에 가장 살이 많은 갈비를 덜어주었다. 많이 먹어라. 살이 좀 쪄야지 얼굴이 반쪽이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희정은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러웠다. 그리고 따뜻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당번을 정할 때였다. 진우와 재훈이 슬금슬금 거실로 도망가려 했다. 어딜 가? 순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너희들이 해. 밥 처먹었으면 밥값은 해야지. 며느리들 손에 물 묻히지 마라. 아, 어머니. 남자가 무슨 설거지를. 진우가 투덜거렸지만 순자의 눈빛에 기가 눌려 고무장갑을 꼈다. 재훈도 쭈뼛거리며 행주를 들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툰 남자들의 설거지 소리였다. 거실에 앉은 며느리들은 그 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과일을 먹으며 웃었다. 동서, 이거 봐. 우리 애가 이번에 상 탔어. 서연이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었다. 희정도 웃으며 맞장구 쳤다. 어머, 진짜 잘생겼네요. 형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15년 만에 처음이었다. 시댁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희정은 이 낯선 평화가 꿈만 같으면서도 너무나 소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희정은 책상 앞에 앉았다.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메일 창이 떠 있었다. 하지만 임시 보관함은 텅 비어 있었다. 도연이 대신 보내준 덕분에
묵은 편지들은 모두 하늘나라로 배달되었다. 희정은 새 편지 쓰기 버튼을 눌렀다. 수신인에는 사랑하는 엄마에게라고 적었다.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엄마, 나 희정이야. 오늘은 슬픈 편지 안 써. 앞으로도 안 쓸 거야. 희정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오늘 시댁 다녀왔어. 어머니가 갈비찜 해주셨어. 맛있더라. 엄마가 해준 맛이랑 비슷했어. 형님들이랑 수다도 떨었어. 신기하지? 지옥 같던 곳이 이제는 그냥 사람 사는 집 같아. 희정은 잠시 멈추고 왼팔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동백꽃 문신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팔에 핀 꽃이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지려고 해. 아니, 이미 행복해. 내 옆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뒤늦게나마 철든 가족들도 생겼어. 그러니까 엄마도 거기서 이제 마음 놓고 쉬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희정은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사랑해, 엄마. 봄에 또 꽃 사들고 갈게. 안녕.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편지는 사이버 공간 넘어 그리운 엄마의 품으로 날아갔다. 희정은 노트북을 덮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도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자면서도 팔을 뻗어 희정의 자리를 더듬고 있었다. 희정은 조용히 그 품으로 파고들었다. 도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희정은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었다.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사랑해. 영원히 지켜줄게. 희정은 눈을 감았다. 깊고 편안한 잠이 몰려왔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국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향긋한 프리지어 꽃향기와 시원한 파도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창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긴 어둠을 지나온 그들의 밤을 축복하듯 은은하고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비온 뒤 굳어진 땅 위에 이제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졌다. 그 집에서 희정은 오래오래 웃으며 살 것이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갈등을 넘어 더욱 단단해진 희정과 도연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도 따스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행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더 가슴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